안녕하세요. 네. 오리올 OT 한 10분? 이 정도 하고 시작합시다. 새로 온 사람들은 됐죠? 전화번호하고 메일이니까. 전화할 일 없겠죠? 그래도 뭐 학습 질문이 아닌 뭐 여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메일로 하시거나 카톡 보내도 되고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OT. 오리월 수업의 목적을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 2월에 이론했죠. 3, 4월에 뮤 논객을 했고 5, 6월에 핵심 테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이론 수업을 했어요. 교육학 15과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론서를 가지고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가, 각각의 그 영역에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던 것이고 3, 4월은 뭐냐면 객관식 기출문제하고 논술 기출문제를 다 모음집이에요. 이거를 이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객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0년, 20년간 교육학 시험 문제를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공식적인 출제 기관에서 출제를 했다는 것은 교육학에 들어있는 그 학문에서 가장 중액적이고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커리큘럼에서도 저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만큼은 반드시 가르치겠죠. 가르쳐야 하고. 왜냐하면 공통된 합의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육학이라는 강론서라는 게 있을 것이고 대학 교재가 있을 것이고 그 교재에서 중액적인 것만 골라서 묶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출제위원들이 교육학에서 가장 중액적인 내용을 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부에서는 가르치지 않은 교수가 많다 이 얘기예요. 대학 교육의 현실이 되게 웃긴 거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날림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을 배우는데 그걸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고등교육이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 대학 교육이지 뭐 애들을 뭐 초등학생처럼 막 떠먹여주고 밑줄 긋게 하고 암기시키고 이런 뭐 하등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것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강의하는 것이 대학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죠. 수업도 열심히 물론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의지와 감정이 생기지 않다 보니 기억이 난리가 없고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똑같은 어떤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쨌거나 학부에서 이걸 했건 안 했건 간에 출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렇다면 1년의 어떤 커리큘럼을 지배하고 있는 중액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나왔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1년간의 우리의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가장 중립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교육학의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수업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저번 달에. 그래서 1년간의 수업은 다 끝난 상태고 단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이것이 내 걸로 내면화가 되지 않고 또 이 객관식이라는 문제가 논술로 변형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걸 논술로 변형을 했을 때 과연 답안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객관식 같은 경우야 뭐 답이 2번, 뭐 3번 뭐 찍어서 대충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야 1, 2, 3, 4 중에 이게 몇 번 같냐? 그러면 대충 한 반 이상은 맞춰요. 왜냐면 교육학은 상식에 기반한 학문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네가 한번 네 사유를 한번 글로 내가 던지는 질문에 논리적인 어떤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니?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 한번 바꿔볼래? 라고 물어본다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지식에는 피상적인 지식이 있는 거고 아주 심층적인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3, 4월에서는 피상적으로 한번 네가 한번 객관식 문제든 논술 문제든 한번 대략 정답에 가까운 걸 한번 찍어볼 수 있겠냐? 라는 수준의 어떤 처음 봤으니까 그걸 그 수업을 그 책을 처음 보다 보니 심층적인 어떤 사유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디테일하게 파들어가고 더 정확한 내용들 맥락들을 알기 위해서 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깊이가 있는 지식이 생기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뀌겠죠. 그렇다면 이 3, 4월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것인가라는 다양한 방법들이 5, 6, 7, 8, 9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내용은 전혀 존재할 리가 없고요. 3, 4월에 있는 내용들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시켜드렸을 때 그것을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확한 내 어떤 지식 체계를 가지고 물어보고자 하는 거에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정확한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앞으로 5, 6, 7, 8, 90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3, 4월에 있는 내용을 이론 정리한 게 이론서예요. 3, 4월에 있는 내용을 이론과 논술 문제로 적용 연습을 시키는 게 5, 6월이에요. 3, 4월에 있는 내용을 내용보다는 문제에다 초점을 두고 막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7, 8월이에요. 9, 10월은 3, 4월에 있는 것 중에 나올 만한 거를 5개를 묶어 놓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지 않고 랜덤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고 적용력을 기르는 것이 모의고사 수업입니다. 이렇듯 이런 5가지의 어떤 다양한 형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학문을 마스터하기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저는 직업이에요, 이게. 교육학이라는 것을 최고의 이성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이 밥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프로예요, 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교육학만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있는 거예요. 최고수의 영역이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강론서들, 또 대략적인 출제위원들의 성향, 또 그들이 지금 출제하고자 하는 의도, 그것이 왜 나와야만 하는지 근거, 이 모든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저도 이 교육학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머리 수준이
이 위대한 플라톤이라는 어떤 철학 사상가의 생각을 10분의 1이나 따라가겠냐고. 절대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걔는 이제 20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인 거고, 저는 그냥 평민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 깊이 있는 사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첫 시간부터 깨질 거예요. 오늘 플라톤부터 시작하거든요. 풀자만 봐도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빨리빨리 이걸 넘어가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편두통에 시달리는 파트가 바로 철학이 될 겁니다. 거길 처음에다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이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의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교육학을 처음에 접한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아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걸.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되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것을 먼저 해내면 다른 것들은 논리적 사유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되는 내용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실 철학 파트를 빼고 나머지를 교육학을 만약 학문이라고 한다면 아마 교육학은 운전면허 시험에 불과할 거예요. 아, 이거 뭐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학이 어려운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교육학도로서 여러분의 학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매력이 있고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이다, 교육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파트가 바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렵다 보니 항상 이제 우리가 교육학을 수강생들을 보면 하다가 이제 첫 앞부분에 이제 이거를 헤매다 보니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부딪혀야 됩니다. 어차피 교사가 되실 분들은 부딪혀서 알아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의 어려운 부분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내 지식으로 만드는 순간 희열감이 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의 교육학은 아마 굉장히 수월하게 너무 쉽게 즐기면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으니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가 사실 승부의 어떤 갈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주만 잘 해결하시고 성취감을 맛보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졸면서 수업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9월 달에 해도 돼요. 굳이 뭐 미리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깊이가 없습니다. 아주 얕은 지식들이고 단편적인 지식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쏟고 그걸 암기하고 있다고 내가 실력이 늘었다라고 착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와. 중요한 거. 그래서 앞부분이 되게 어렵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성격은 요거를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겠다. 7, 8월에 이제 또 OT 하면 7, 8월 수업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요거를 많은 문제 연습을 통해 연습의 기회와 적용력을 기르겠다. 9, 10월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똘똘한 걸로 5개 묶어가지고 실전처럼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 오케이? 이거는 이거의 근거를 실어놓는 수업이었다. 결국은 요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요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수업은 이거에 근거해서 3, 4월 했죠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지만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새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 수업이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은 이것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꼭 이것이랑 이거를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거를 빼고 이것만 하는 것은 뭔가 해도 찝찝한 느낌? 시원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엄청난 정교화와 엄청난 어떤 심층적인 정보 처리, 이성적인 사회 능력, 그런 것들이 생길 게 확실할 겁니다. 저가 공부하는 것도 제가 그래도 프로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저거였어요. 기출문제 분석에서 시작을 했고, 기출문제 분석을 찾는 여행들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들어있는 강론서가 어디 있느냐, 과연 근거가 무엇이냐, 그 책을 찾는 게 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찾는 재미가 아마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걸 하나하나 발견할 때 그 느꼈던 그 희열감들은 아마 이 직업의 가장 매력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년에 학교 가게 되면 여러분 과목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과목에 들어있는 지식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대학교재, 강론서들을 가지고 또 논문을 가지고 찾아 떠나게 될 겁니다. 그 근거를 아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달달달 암기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재미가 바로 교사의 재미가 되겠죠. 여러분의 나랑 똑같은 직업이니까 그것들 한번 잘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봅시다. 5, 6월 수업은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성격은 3, 4월의 변형이다. 3, 4월의 객관식들을 논술로 지금 나오는 출제 트렌드처럼 변형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묶었어요. 테마를 100개로 잡았는데 사실 뭐 100개가 교육학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죠. 교육학의 테마는 제가 한번 느끼기에 제가 제대로 한번 교육학을 공부시킨다면 저는 적어도 200개는 해야 된다고 봐요. 200개도 작아요, 사실. 압축했을 때 한 200개 정도? 여기는 100개가 실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나올 만한 거, 이거 말고 또 다른 영역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100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여기 100개에서 그것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출제위원이 지 멋대로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그래도 각각의 과목에서 논의되는 담론 중에 가장 중액적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는 담론만 100개로 찝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한 테마에서 한 세계 5등 안에 드는 학자들 있잖아요. 그 정도 선으로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세계 28등짜리가 시험지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요거보다 한 101등은 너무 아깝잖아요. 101번째 테마는 너무 아깝잖아요. 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2, 3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7, 8월에 추가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해드릴게요. 또 수업을 처음 해보는 수업이라서 모르겠어요. 책도 처음 나온 거고. 근데 이걸 많이 했는데 만약에 속도가 좀 빠르다,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는 것 같고 되게 쉬워한다, 내 3, 4월 수업을 만약에 내가 내신 있게 잘했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프린트로 101, 102, 103, 104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빨리 끝나면 101, 102, 103, 104로 가는 거고, 늦게 끝나면 보강해야죠. 근데 원래 저는 보강이라는 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보강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더 핵심적인 것들을 건드려 가면서 수업을 그 정규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찌됐건 요걸 2권을 다 5, 6월 달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진행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자, 이제 5, 6월 수업 설명 다 끝난 거예요. OT.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11월이 시험이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인가 지금? 5월달? 5월 9일인가? 시간 진짜 빨리 가죠? 맞죠? 임용 공부 좀 할까 했는데 지금 딱 눈 뜨니까 5월달 됐죠. 그럼 책 피면은 9월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렇게 뭐 많이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후딱 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계획을 짧게 잡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공부를 안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은요,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1, 2, 3, 4, 5, 6을 무던하게, 묵묵하게 수업 진도에 맞춰서 잘 따라왔냐, 안 따라왔냐. 수업을 듣는 목적이 뭐 배우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책이 있는데. 여러분 머리가 뭐 그렇게 뭐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이걸 이해 못해서 쩔쩔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책이라는 걸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 내가 계획도 세우고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많은 걸 저한테 얻어가려고 하는 생각, 기대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저는 뭐 대단한 이 교육학적 내용을 잘 전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큰 기대하지 마시고 딱 이 정해진 진도에 맞춰서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활용하시라는 거지. 알겠죠? 제가 혹시라도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내 코드에 맞지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한테 이해를 받으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고 만약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된 부분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성장하는 거지. 자꾸 이게 남한테 의존하게 되면 어디서 찾아요? 사람마다 이 사람은 86개를 이해시키고 이 사람은 65개를 이해시키고 저 사람은 120개를 이해시키는 건데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시키는 걸 다른 사람은 요걸 이해 못 시키고 요걸 이해시키는 사람이 저걸 이해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자꾸 책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더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마음 다짐을 먹고 시간도 이제 촉박하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금방 갈 것이다. 지금 5월 8일인데 다음 주가 되면 5월 15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16일? 오늘 9일인가? 9일이면 7 더하면 16일 맞죠? 다음 주 되면 반팔 입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진짜 시간 빨리 갈 거예요. 그 다음 조금 이제 더워서 좀 뭐 하다 보면 금방 장마 올걸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열대야 막 30도 넘고 40도 가까이 되고 막 이제 그런 더위 때문에 다 쓰러질걸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면은 추석일걸요? 그다음 공부 좀 해야지 하면 이제 패딩 입고 막 그럴걸요? 시험장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꼭 5, 6월 달만큼은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 마음 다짐한 것을 2달 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마인드를 개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각도 절대 하지 마시고 결석도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건 본인과의 약속이고 우리 어떤 집단 풍토의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수업에 임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겠다. 그걸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라고 해요. 근데 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게 되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대한민국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최고수가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그 이력은 봤을 거 아니에요. 주변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래요? 여기 저 누군지 알죠?
여기는 그래도 저는 고수들, 삼수생들 막 최고수들 막 19점 맞고 우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래서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선생님. 오케이. 하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수다 나는 이 수석을 합격할 사람이다라는 마인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과 호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자세를 가지고 오셔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면 실력이 급상승하게 될 거예요. 딱 2달이면 됩니다. 2달간의 습관이면 충분하다 이 얘기야. 알았죠? 2달간의 습관을 딱 만들고 7, 8, 90 딱 바짝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합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리월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잘 넘기자고. 오리월이 그리고 변화무쌍해요. 덥고 장마 오고 덥고 막 이게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환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리월을 잘 넘기는 게 사실 가장 힘든 일이고, 그래서 오리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고수와 하수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잘해봅시다. 7, 8월은 의미 없어요. 다 열심히 하는 시기니까. 그때는 뭐 열심히 하란 말도 안 해도 돼요. 7, 8, 90인데 지들이 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미친 듯이 할 텐데 뭐 그런 잔소리를 뭐더라 합니까? 잔소리는 6월 달까지인 거지. 오케이. 5, 6월 달까지만 잘 넘깁시다. 자, OT는 끝이고 뭐 질문? 요구사항?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처음 온 사람 뭐 궁금한 거? 처음 온 사람들도 다 인강 듣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 처음 보신 분, 인강도 안 듣고 처음 보신 분, 뭐 3명이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론 강의는 들었어? 다른 사람 거? 아, 근데 왜 바꿨어? 그 선생님 왜 별로야? 나 더 별로면 어떡하려고? 괜찮겠어? 혹시라도 만약 별로면 바로 바꿔야 돼. 알았지? 오늘 들어보고 별로면은 빨리 체인지 해달라고, 수강 환불해달라고 해줄 거야. 바꿔서. 책은 사면 어떻게 해? 별로면 어떡하려고? 믿고 있다고? 봅시다 한번. 책을 한번 표지를 보세요. 표지 예뻐요? 표지 귀엽지 않습니까? 나 표지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2달 동안 매일매일 끼고 살 건데 표지가 개떡 같으면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되게 신중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고르고요. 아마 대한민국 저자 중에 이거 표지 바꾸내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 저일 거예요. 출판사도 저 진짜 싫어해요. 표지 때문에.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표지를 되게 다양한 거 막 20개, 30개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돈이거든요, 다. 그래도 표지를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거 중에 가장 난 거라서 산뜻하게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쁘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좋아하셔야 돼요. 항상 끼고 있어야 되고. 그럼 테마가 100개인데 이걸 테마로 진도를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페이지로 세울 것이냐. 맞죠? 테마로 잡을 것인가, 페이지로 잡을 것인가. 근데 테마로 잡기는 그게 어떻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를 몰라요.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하는 수업은 다 처음이에요. 이론 강의야 이제 했던 거지. 근데 이제 뉴 논객이라서 다 처음이었고 요번도 다 처음이에요. 체프랄도 책 전면 개정할 거예요. 다 처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저는 대략적으로 페이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권 학원 다 합치면 한 8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8주 강의잖아요. 그러면 한 주에 100인 거지. 깔끔한 거야 그냥.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 50페이지씩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계획 잡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죠? 그 다음 중간에 6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국 모의고사.
그러면 전국 모의고사가 있으면 해설 강의를 찍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오후에 할까 그냥 별도로? 네? 시험 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1시간 할까? 바로 하는 게 나아? 아니면 화요일 오후쯤에 하는 게 나아? 급한 거 없으니까 화요일 오후에 하자. 그건 특강식으로.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나중에 인강으로 듣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건 별도의 시간 뽑지 말자고. 자, 그러면 하루에 50페이지씩 나가면 되고, 앞부분은 철학이라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드려야 되잖아. 다른 부분이야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요건 약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앞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학자도요. 존 두이도 있고 짱자크 루소도 있고 위대한 사람가 되게 많잖아요. 코메니우스도 있고 다 뺀 거예요. 하버마스도 있잖아요. 다 뺀 거예요. 근데도 100개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철학에서. 그래서 좀 뺐어요. 좀 슬림하게 가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제가 그냥 빼고 넘어갈 사람입니까? 어떻게든지 하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업 중에라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연결해서 보기에는 만들 겁니다. 어찌됐건 50페이지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답지를 보면 3, 4월의 능력 수준에 머무를 거예요. 답지를 보는 순간 머리는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답지 봐서 내면화된 지식 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없고요. 그건 진짜 가장 미련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답지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론서 있잖아요. 이론서 없는 사람은 여기 핵심 테마 정리해 줬잖아요. 그걸 활용한다든지, 논객 있잖아요. 그걸 활용한다든지, 다른 걸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답지는 절대 보면 안 돼. 원래 편집은 문제가 있고 뒷장에다 답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페이지가 또 하나가 또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 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이렇게 가리고 봐야 돼요. 알겠죠? 답지는 오리월이 끝날 때까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보는 수업이에요. 눈으로 이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3, 4월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쓰는, 핵심을 적어도 정답에 가까운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써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써보는 시간을 드리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꼭 답은 절대 보지 마시기. 예습을 할 때도 문제는 볼 수 있어요. 질문이 뭐지? 질문을 보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 파트에서 가장 중핵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 질문을 던져놓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예습을 해갖고 오는 거지. 그 다음 그것을 내가 써봐라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써지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50% 써지는 어떤 문제도 있고 한 글자도 못 쓰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100% 완벽하게 정답지랑 똑같은 문장으로 써지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던 지식들 중에 100% 도달한 지식도 있고 10% 도달한 지식도 있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임이야. 재밌겠죠? 그래서 답지는 절대 보지 말고 본 수업 때 정답을 써보는 시간을 갖는 거지. 오케이? 집에서 뭐하고? 이론 공부하면서 예습하고 여기 하고 나서 뭐하고? 실제 써보는 거지. 그거를 교육공학에서 뭐라고 하지? 그렇지. 플립드 러닝이지. 맞죠? 플립드 러닝식인 거지. 집에서 기본적인 이론 공부해갖고 오고 여기선 써보는 거야. 그 다음 써보는 거를 가지고 내가 정답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겠죠. 모델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본인이 쓴 거하고 내가 정답에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한 거 있잖아. 그걸 비교해 보는 거지. 비교해 보면 내가 고수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부실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 그걸 뭐라고 하지?
인지적 도제이론의 절차가 있잖아. 지금 다 도제 교육이잖아요. 저한테 사부님한테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절차가?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명료화, 반성적 사고, 탐구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대화 돼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면 이게 못 따라오는 거야, 수업을. 대화가 돼야 돼. 그거는 여기서 다 배웠죠. 여기서도 하고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그 인지적 도제이론만 여기서도 되게 여러 번 설명했고 여기서도 되게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걸로 말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 지식이 안 됐다는 뜻인 거예요. 굉장히 지식이 얕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 계속 점검해 드릴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야 집에 가서 찾아보지.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오리월 수업은 이 정답을 써보고 정답제 이 내용 요소 들어갔냐? 이게 빠지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걸 해주는 거야. 피드백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비교해 보는 거지. 그걸 반성적 사고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빨리 느끼고 채워놓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집에 가서. 그런 과정들이 2달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틀려도 괜찮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기르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램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꾸며봤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에다 초점을 두고 적용하는데 적용력을 기르는 거지.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적 기능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리월 수업은 하는 겁니다. 질문 없죠? 또 뭐 요구사항 없죠? 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볼까요, 한번? 테마. 50페이지면 58까지 나가야 되잖아. 오늘 에릭슨까지 나가는 거야. 맞죠? 그 양이야. 오늘 에릭슨까지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향방을 알 수가 있잖아. 하루에 얼마큼 나가는지. 플라톤입니다. 일단 플라톤 문제를 풀기 전에 선행 지식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우리가 공부해요. 그리고 플라톤은 철학 사상가예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철학 체계의 첫 번째 위치하는 학자가 플라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플라톤은 그냥 플라톤의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어마어마한 철학 중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플라톤의 50분의 1만 아는 거지. 다행이죠. 철학 전공이 아니라 천만다행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모든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다루는 게 철학과예요.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사유 중에 교육이랑 관련된 것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철학의 한 50분의 1 정도 이렇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교육의 방향, 교육이 나가야 할 이상이 무엇이냐. 이것만 뽑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교육의 이상을 제시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가 2만 개란 얘기지. 그건 너무 어렵지. 그래서 출제를 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왜 감히 내가 어찌 감히 이런 느낌인 거지. 플라톤을 이렇게. 그래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단 객관식에서 낼 수가 있어.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핵심적인 개념 정도가 무엇이냐라는 그거 조그만 지식책이 있잖아요. 그건 객관식으로 낼 수는 있어. 그때 많이 냈어. 왜냐면 문항수가 50문항, 60문항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철학에 배정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냈던 거지. 논술에서는 쉬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요. 그 근거를. 그래서 여러분도 플라톤 공부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플라톤에 있는 책들을 다 읽진 않았으니까요. 기껏해야 국가론 정도 하나? 찌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도? 한 3번 정도? 그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니 뭐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플라톤의 주장? 방향? 그게 뭡니까?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걸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플라톤에 대해서 아는 걸 다 나열해 보자. 우리 집단 사고를 한번 발휘해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 있어야지만 뭘 문제를 도전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도와주자고.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자고. 뭐 있을까? 이데아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데아를 제시한 거죠. 또 네? 어? 영혼의 전향. 영혼의 전향. 야, 이거는 좀 교육학적으로 플라톤을 공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단어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는 단어야. 근데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만 아는 단어는 요거야. 이건 교육학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역력해. 아, 이 사람은 교육학 공부한 사람 맞다라고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죠? 또 두 개야? 또 동굴. 동굴. 교육을 동굴에 비유한 거지. 그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동굴의 비유. 맞죠? 또 귀향의 의무. 와, 이것도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만이 아는 거야. 철학 공부한 사람은 귀향의 의무, 영혼전야 이거 잘 말 못해. 걔네들은 거의 막 이데아 요거에 대해서 막 관념 막 이런 단어만 엄청 얘기할 거야 아마. 달라. 분야가 달라. 우리 교육 분야야. 또 요거밖에 없어? 요걸로 시험 봐야 되는데. 어? 자, 도전.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써보지 말고 생각해 보는 거야. 동굴의 비유는 여기 했잖아. 그럼 동굴의 비유의 핵심이 뭔지 떠올리는 거지. 쓰기 전에. 동굴의 비유가 뭐지? 지금 동굴 속에 있는 죄수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 죄수들을 보면서 교육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가야 되는가를 알려준 게 동굴의 비유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보면 동굴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밑줄을 걷잖아. 그러면 그림자랑 실물이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바보네. 얜 바보 이거잖아. 동굴에 비유하는 거야. 그럼 바보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교육인 거지. 교육은 바보를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똥멍청이를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지금 비유하고 있는 이 죄수는 어떤 애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 근데 그거 논술 쓸 때 똥멍청이 막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고?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제일 쉬운 단어가. 그거를 속견, 억견 막 이런 단어로 쓰기도 해. 독사 뭐 이렇게 고급 용어로는. 근데 그렇게 굳이 뭐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뭐 내용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학술 용어를 뭐 그 전문 용어를 써라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뜻을 아냐 물어본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애?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애. 또 그냥 그 그림자가 실물이라고 믿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걸 따라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에 얽매여 있는 애야? 관습, 전통, 선입견 뭐 이런 거,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거야. 이제 방식 알겠어요? 쓸 때? 그런 거를 잘 캐치해야 돼. 자, 그러면은 교육의 본질은 멍청이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멍청이라 함은 그냥 관행대로 사는 사람. 남들이 그러면 그런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 지 생각이, 지 이성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그걸 묘사하는 거야. 비유를. 이제 알았죠? 그러면은 얘는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진리를 한 번도 발견해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맞이해 보지 못하고, 그 비진리 세계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 가엽죠. 우리 보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미쳐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자식이 또는 여러분 부모님이 사이비에 미쳐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미쳤냐고 도대체. 참된 세상이 무엇이냐고. 왜 거짓된 세상 속에 살고 있냐고 하면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아마 모든 걸 다 바칠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죄수를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미쳤냐 너, 그림자를 왜 실물로 보냐, 너 미쳤냐, 눈이 어떻게 됐냐 하면서 흥분하고 난리가 아니겠지. 얘를 이렇게 살고 죽게 놔두기가 너무 불쌍한 거야. 실물은 동굴 밖에 나가면 태양에 비춰져 있는 실물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가 실물인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럼 빨리 태양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얘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사이비 믿고 있는 애들이 가자고, 정신병원에 가는 애들 가자고 그러면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안 가잖아. 그러면 강압적으로 끌고 가, 아니면 아이 그래 놔둬라 그래. 강압적으로라도 질질 끌고 와서라도 무릎에 다 까지고 피가 나더라도 질질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그 똥멍청이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똥멍청이를 가르쳐 주려고 질질질 끌고 어떻게든지 그 진리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이성 능력을 엄청나게 도야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땀이 질질 나고요. 온 길을 다 발휘해서 가르쳐 줘요. 선의 이데아를 알고 있으니까요, 선생은. 근데 그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사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교육은. 그 교사상을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사는 그게 소명이라는 거지. 교사의 숙명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교사는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을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이성 능력을 통해 도달한 진리가 있는데,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형이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 있는 그들을 위해. 그래서 정신이 나가 있는 걸 돌아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정신이 나가 있잖아. 미쳐 있잖아. 그걸 돌려버리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교육학에서 혼의 전향이라고 표현한 거지. 정신 나간 애를 정신 돌아오게 한다. 그걸 혼의 전향이라고 하는 거야. 이 단어를 다 따라가는 거야. 프레이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의식으로 돌아왔냐? 뭐 의식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피터슨 뭐라고 그래? 지식, 이해, 인지적 안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예? 그거야 다. 다 똑같은데. 동물의 비유가 이제 뭔지 좀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인지를 적는 거야. 묘사하는 거야.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거. 응? 관습 속에 살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규정한 걸 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본인이 발견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게 오라 그러면 오라 이런 사람들. 응? 너는 바보야 그러면 나 바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규정한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지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야 공부 방법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제일 많이 찾는 게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어떻게 이면 공부해요? 뭐 이러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와 진리구나 하면서 막 그대로 따라하고 막 그러죠. 그게 이거야. 지가 찾아야지. 남이 하는 방식이 최고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 그걸 죄수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규정한 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이 규정한 대로 자신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수가 어떤 애인지 알겠죠? 죄수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그걸 뽑아온 거예요. 무지, 또 관습, 또 전통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 부연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규정한 대로 자기가 그렇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죄수를 묘사할 때 가장 잘 묘사된 게 이 두 가지 같아요. 답지를 왜 이걸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다른 강론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동물의 죄수를 가장 내가 와닿고 가장 이해가 잘 된다라고 느낀 그 표현을 뽑아온 겁니다. 정답지를. 1번 문제에서 정답지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정답지가 다른 문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문장보다도 이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건 내 예술적인 판단 능력이었겠지. 그 정답지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 정답지는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쓰고 표현한 거랑 정답지랑 비교해 보라는 거지. 이제 알았죠? 그래서 아껴야 돼. 정답지는 우리 수업이 끝난 후 그때 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6월이 지나고 7월 달에 정답지를 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부연 설명은 그 정도야.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만들어 보는 거지. 오케이? 1번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식관, 인간관, 교육관, 교사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울걸요? 가치관 뭐 이런 거. 그럼 플라톤이 바라본 지식의 관점이 뭐냐 쓰라는 거잖아. 맞잖아.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런 식이에요. 구성주의의 지식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맞죠? 하버마스의 지식관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고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식관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 아세요? 우리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한글인데 지식관이 뭔 뜻이에요? 지식관. 어? 그렇지.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인간관은 그렇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교육관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지. 세상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어렵다고 하냐면 모르니까요. 플라톤의 사상을 모르니까요 어려운 거지 지식관이라는 단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럼 플라톤은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죠? 이 질문에 엄청난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이 중에 있습니까? 우리 선행 지식에서 찾아야지. 지금 방금 요걸 1번으로 한 거죠? 요게 2번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거야.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를 아냐고. 피상적인 껍데기만 알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실 있게 공부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아,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야. 이제 얼마나 고수가 돼가는 과정인 건지 이제 좀 알겠습니까? 그 재미를 느껴야 돼. 그럼 이데아론이 뭐예요? 개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2번 답할 수 있잖아. 이데아가 뭐야? 그럼 이거 얘기를 했잖아. 단어만 하는 거야? 1, 2월에 설명 안 했나? 이데아론에 대해? 했을 거예요. 3, 4월은 안 했을까? 플라톤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요, 객관식에. 했겠죠. 근데 이제 내게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는 절대 자기 지식이 안 되는 거야. 내한테 주워 들은 걸 내 걸로 만드는 뼈를 깎는 노력이 돼야지만 내게 되지. 축구 선수 보세요. 아무리 감독 코치 가르쳐주면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해요? 가르쳐 준 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손흥민 어제 기사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리프팅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 리프팅을 2만 개씩 했대. 공이 회전되지 않도록 직각으로만. 그러면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왼발로 골을 많이 넣는 이유를 분석한 거야. 과학적으로. 손흥민이 왜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 골을 많이 넣는가? 양발잡이인 거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찬스가 와도 골을 넣고 오른쪽으로 찬스가 와도 골을 넣는 거야. 이데아지. 완전 이데아야. 예술이야. 그냥 탁월함이야. 그냥 이데아잖아. 이데아. 이제 알겠죠? 그거야. 내 걸로 만들려면 노력을 해야 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듣고 꼭 그걸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 근거 지식을 찾아야 돼. 아, 이거구나.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된 상태로 집에 가니까 복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금방 알아낼 거예요. 그때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알았죠? 이게 뭐냐면 세상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데아 계. 다른 말, 반대말. 현상계.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야, 이거.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데아계는 어떤 세상이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진리의 세계. 됐죠? 요거는 만들어봐. 반대말 만들어봐. 거꾸로 세계? 껍데기 세계? 그냥 비진리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플라톤이 바라본 세상은 진리의 세계와 비진리의 세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 사기꾼 많이 봤어요? 사기 당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저는 완전 이해가 되는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겉은 되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인간이에요. 분명히 생긴 게 인간이에요. 근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상계는 비진리의 세계예요. 그들은 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까요? 그 추하고 못된 짓을 할까요? 교육을 못 받아서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교육의 중요함을 강조한 학자예요. 사실은 철학자지만 교육자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는 비진리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진리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인간은 이데아계에 있었다고. 근데 현상계로 넘어오면서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망각의 늪이라고 합니다. 요 지점을. 망각의 늪에 빠뜨린 거지. 그리고 현상계로 온 거야. 그러면 원래 진리를 인간은 알아 몰라. 선이 무엇인지 알아 몰라. 누구나 인간은 안다 이거야. 아는데 그걸 까먹은 거지.
그러면 그거 아는 거를 빨리 찾아줘야 돼, 안 찾아줘야 돼? 되찾아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되찾아주는 걸 회상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되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원래 알았던 진리를. 근데 원래 알았던 진리를 되찾아주는 게 쉽냐고. 기억 상실되어 있는 사람한테 기억해내라고 하면 쉽냐고.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걸 해내야 되는 거야, 교사는. 그 어려운 걸. 그래서 이거를 진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라는 얘기야? 또 진리를 알아내려면 선행돼야 될 게 뭐야? 진리를 파악하려면 선행돼야 될 게 뭐야? 이게 참인지 찐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 그렇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성이 있어야 돼요. 이성 능력이 없으면요, 이게 찐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기 잘 안 당하겠죠. 또 지식이 명확하게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거짓말 하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아 몰라. 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또 뭐 건축업을 한대. 뭐 건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 뭐 몇천억을 주겠대. 건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 몰라. 알겠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당하겠지, 이 얘기야. 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진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선 이 멈춰 있는 이성 능력을 도야해야 되는 거지. 이걸 도야했을 때 진리를 되찾아준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성을 도야하는 게 쉽겠냐고. 이 멈춰 있는 잠들어 있는 머리를 똑똑한 머리로 바꾸려면 이게 쉽냐고. 어렵잖아.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 교사의 역할로 갑니다. 이제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등의 역할을 하라며. 등의가 뭐야? 등의가 뭐였어요? 쇠파리. 가축 등에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는 곤충. 오케이? 이거에 비유한 이유가 뭐야? 학생의 등에 올라타서 피 빨아먹으란 얘기야? 아니면 뭐야? 자극을 주란 얘기지. 계속 자극을 주란 얘기야. 네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Understand? 이게 등의 역할이야. 그러면 이성을 도야하는 방법이 뭐야? 등인 거지. 오케이? 그럼 교육 방법론을 출제하면 뭐야? 등인 거지. 그러면 등에는 교육 방법으로 다시 돌려서 표현하면 질문을 던져서 자극을 주는 거지. 그리고 대화를 자꾸 시도하는 거지. 오케이? 그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인 거야. 연결됩니까?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만든 사람이 플라톤이니까. 다 연결돼요, 이제? 자, 그러면 지식관이라고 물어보면 지식은 어디 있어? 생득적이라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난다고? 지식을 갖고 태어난다고. 다 안다고. 진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엇이 참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히 멍청한 척 하는 거지. 교육학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는 거지. 이거 아는 내용이지. 이거 모르는 내용이 어디 있어? 세상 쉬운 내용이지.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지. 바보인 척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바보인 척하고 모른 척 하는 애들 어떡하라는 얘기야? 계속 자극 주라는 얘기지 뭐. 머리통 때려내는 얘기야 계속. 정차려 정차려. 질문 계속 던지고. 야, 똑바로 말 안 해? 모르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성 능력이 깨어나 안 깨어나? 제가 24시간 동안 여러분 달라붙어가지고 교육학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성 능력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계속 옆에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뭐에 비유한다고? 등에 비유하는 거지. 학생은 뭐에 비유해? 동굴 속 죄수에 비유하지.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에 비유해? 동굴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본 사람. 오케이? 그럼 태양이 뭔데? 그게 바로 이데아야.
선의 이데아 이렇게 표현해요. 아레테, 최선, 참된 진리,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태양을 본 사람이야. 최고 선에 도달한 사람.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과목의 세계 1인자 이런 느낌. 그 학문의 절대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 교사를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애들, 멍청이를 질질질 끌고 와서 나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교육이다. 그래서 지식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지식은 생득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식 생득적인 것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지식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성을 도야해서 그 진리를, 지식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지식교육의 방향은 선의 이데아를 발견한 교사가 그 선의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을 대화로서 이끄는 것이다. 플라톤의 지식교육이, 지식관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쓸 것 같아요. 그게 전부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식관이 물어본 건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요거였던 거고, 여러분이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이데아론을 내실 있게 들어가 보면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의 설명 논리는 요거였던 거고, 요것을 알기 위해선 요게 필요했던 거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있어야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고로 교육의 방향은 이성 능력을 도야시키는 거야. 교육의 궁극적인 본질이 뭔지 알겠죠?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 1번도 동굴, 2번은 이데아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던 거야 원래. 근데 그거를 뭘 물어보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지. 연결 잘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리고 어렵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1번이 상하권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지식들이 아니니까요. 단순한 지식,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니까요. 논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 1번이 100테마 중에 1번 제일 어려운 문항입니다. 그거부터 도전하는 거야. 그 다음 3번 참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래. 참된 교사, 플라톤을 공부했어. 그러면은 참된 교사는 어떤 교사야? 응? 참된 교사는 어떤 교사냐고. 이데아를 맛보고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교사. 뭐 대략 교사의 역할이 그거니까 맞죠. 근데 이런 거지. 이제 더 실제적으로 와닿으면 교사가 만약에 진리에 대한 욕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이끌겠습니까? 그냥 돈이나 쫓고 유행이나 쫓고 명예나 쫓고 직업이나 쫓는 그런 껍데기에 관심이 있는 자가 교사가 된다고 해보세요. 진리를 열망하지 않고 그 껍데기를 위해서 교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게 교사일까요? 교사는 누가 해야 되냐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의 끝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교사. 지혜를 사랑하는 교사라고 합니다. 그걸. 지혜를 사랑하는 거. 지혜를 사랑하는 게 필라소피죠. 철학이죠. 지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월함을 갖춰서 진리를 파악한 사람, 그 열망이 강한 사람, 그랬을 때 학생들을 끌 수가 있지. 껍데기를 핥고 있는 사람이 무슨 교육을 시키냐 이 얘기야. 교육의 본질은 이데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됩니다.
교사의 자질은 지식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직접적으로 써야 돼. 지식을 사랑하고 공부를 사랑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여기고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이게 교사의 자질이야. 또 지만 알면 뭐하냐? 옆에 학생들이 모르는데 그럼 모르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 미치겠는 거야. 이걸 모르고 얘가 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걔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실천을 하는 사람. 야, 지가 의학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 수술 안 해주는데. 그게 의사냐? 지가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 실천을 안 하는데. 그게 교사냐? 지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교사인 거지. 알겠죠? 지 지식이 있다고 잘난 척 하는 사람. 그걸 누구한테 나눔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게 무슨 교사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 플러스 뭐도 해야 돼? 실천까지. 그게 귀양의 의무야. 아까 말했던 거. 여기 이제 이게 3번인 거 이제 알겠어요? 귀양의 의무야, 그게. 그게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귀양의 의무라고 시험 문제 이걸 무슨 의무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누구나 맞추지. 그럼 교사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돌려서 말했을 때는 그걸 연상해서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재밌죠? 그래서 어떤 문제로 변형해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요걸 활용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했던 선행 지식 요거면 하고도 남는다. 플라톤의 어떤 문제를 풀고도 남는다라는 뜻인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계속 변형된 문제를 암기하는 식으로 쫓아다녔던 거야. 그런 실력이 늘겠냐고. 그래서 정답지 절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지식들 중에서 이 문제를 어떤 내용을 갖고 끌어와서 연결을 시킬 것이냐를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거를 적용력이라고 해. 근데 답지를 보고 외우는 것은 하등 정신 능력인 지식만을 쫓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변형됐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문제 해결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의 어떤 논술 시험의 문제들은 새로운 문항들로 적용을 물어보는 거지 단순한 암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물론 있어, 한두 문제.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플라톤이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어떤 문제든지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의 연습용으로 최고의 문항이 될 겁니다. 알겠죠?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그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질문이랑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알았죠? 철학 문제는 다 이런 패턴입니다. 모든 고시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는 상당 부분 고시 문항을 변형해서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그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써야 돼. 자, 이런 문제들이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가 있고 출제가 많이 되는 학자예요. 객관식일 때도 나왔고 고시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지금 공무원 시험 문제로도 맨날 나오는 학자들만 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전 세계 교육을 이끄는 위대한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플라톤이 있고 누가 있고 아리스토가 있고 헤르바르트가 있고 그다음 또 피터스 내가 실어놨을걸요. 그다음에 요즘 비판 철학으로 하버마스 안 넣고 프레이리, 더 구체적인 프레이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빅5로 이렇게 5명 해놨으니까 요것만 똘똘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자고. 그럼 나머지 것들 공부하는 방법도 요 패턴인 거지 이제. 오케이? 요 패턴 하나만 딱 알아놓으면 나머지들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죠? 플라톤은 1, 2,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장을 많이 쓰지 마. 절대 많이 쓰지 말고 오늘 연습용이니까 여기 연습용은 막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빈 공간 줬으니까. 습작이잖아. 연습장에다 습작하시던가. 습작을 한번 해보세요. 1번을. 본인이 써봤을 때 기억이 많이 남잖아. 지금. 그리고 좀 쉬었다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자고. 꼭 써보는 시간 갖자고. 1번 뭐라고 써야 돼? 한번 써보세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딱 한 줄만 쓰는 거예요. 그런 간결하고 명확하게. 채점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동의어 반복하면서 나열하는 걸. 쓰잘데기 없이 막 세 줄, 네 줄 만드는 걸.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글이야. 자, 말해봅시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채점할 때 죄수를 묘사하라고 했잖아. 그럼 죄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맺으면 되는 거야. 죄수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죄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거 주장문과 근거를 쓰라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건 묘사하라고 한 거니까. 죄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핵심만 딱 한 줄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는 아까 뭐라고 설명했지? 무지, 또 전통에 그냥 그걸 꼰대라고 하지 우리. 또 관습, 그걸 뭐라고 하냐? 아유 숨 막히는 놈, 틀에 박힌 놈 이렇게 표현하나? 융통성 없는 놈, 고지식한 놈 이렇게 표현하나? 폐쇄 체제를 가진 놈 이렇게 표현하지. 그거 말하는 거야. 또 비진리의 세계에 사는 놈, 껍데기만 갖고 그게 참된 진리인 줄 알고 사는 놈. 그게 뭐지? 다른 사람이 규정하고 있는 거, 좋다라고 규정하는 게 뭐예요? 돈, 명예, 직업, 외모. 다른 사람이 규정하고 있는 게 자기인 양 착각하는 놈. 돈은 죽으면 끝인 거고 직업도 잠깐 있다가 퇴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명예도 사라지는 거예요. 인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인 양 알고 사는 놈. 이렇게 되는 거지.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삶을 사는 놈.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놈. 뭐 등등 표현 방식은 억만가지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 한 줄 묘사하는 거, 죄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시험 문제를 변형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죄수랑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육사 용어로 표현하면 위인지학이고, 요 반대말이 위기지학이야. 그렇게 고시 문제 나와. 또 이거를 피터스 용어로 변형하면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와. 그 문제를 플라톤으로 변형하면 죄수의 상태와 동굴 밖에 태양을 본 상태로 나와. 시험 문제는. 자, 이제 포인트 잡는 법 알았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외재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사람,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1번을 그 팁을 드릴 테니까 이걸 설명을 잘 듣고 집에서 그걸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지적 기능이 향상될 거예요. 자, 2번도 한 줄, 지식은 어떤 것이다. 요거 딱 한 줄 쓰는 거야. 뭐 썼어요? 지식관이 이게 제일 어렵잖아. 뭐 썼어? 여기 파트라고 했는데. 플라톤이 바라본 지식이란, 플라톤이 생각한 지식이란,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문제를 바꾸면, 쉽게 쉬운 문제로 바꿔주면, 표현을 바꿔주면 플라톤이 생각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식은 뭐지? 응? 플라톤이 지식교육을 중시했을까요? 중시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일이 여러분 직업 아니에요? 플라톤이랑 똑같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지식 어떻게 알아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낸 사람이 있고 교사가 도움을 줘도 못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웃기죠? 그러면 지식은 교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가르쳐 줘도 안 되니까. 반면 또 가르쳐 주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뭔 차이일까? 뭔 차이일까? 그걸 많이 사유해야 돼요. 정말 많이 사유해야 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문제 정답 외우는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은 학생에 대해서 학생관을 물어본 거야. 학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학생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능력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야 돼. 여러분이 맘먹고 가르치면 애들 지식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한 부모, 포기한 선생님 많았잖아요, 우리 살면서. 반면 포기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키운 부모님도 있잖아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렇다면 가능하다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플라톤의 사유예요. 지식은 어떤 거라고? 생득적인 것이라고. 이걸 꼭 써야 돼. 지식은 어떤 거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데아론이야 그게. 고로 그 갖고 있는 지식을 되찾아주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 지식을 되찾아주는 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성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지식을 되찾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고? 이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성을 발휘하려 하지 않고 감각적인 정보에만 초점을 두는 거야. 다 것인데 이거는 변한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맨날 변화무쌍한 건데 이 감각적인 정보에만 초점을 두고 살게 만드는 거지. 이성을 사유시켜야 돼. 이성 능력을 길러야지만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데 자꾸 감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지식을 되찾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식관에 꼭 들어있어야 될 내용은 지식은 생득적인 거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고로 그 생득적인 지식을 되찾아주는 건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 있잖아 여기 생득적으로. 그럼 뭘 통해서만?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다 이 얘기야. 근데 자꾸 감각에 의존하는 교육을 시키게 되면 절대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플라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일시적인 현상들만 있는 눈앞에 있는 맨날 변화 가능한 이런 감각 세계야. 얘는 관념론자야 실제론자야? 관념론자잖아. 그래서 그걸 쓰라는 거야 이성을. 이제 알겠습니까? 이성 능력을 키워줘야지 감각적인 정보를 얻는 능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지식관을 쓸 때 지식은 생득적인 거고 그 지식을 도달하기 위해선 이성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감각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게 플라톤의 지식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뭘 써야지만 답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거랑 똑같아.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지식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한 걸 보면 누구든지 교사가 이성 능력만 키워주는 도움을 준다면 어떤 사람이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얘기야. 그게 우리 교육관에는 선발적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 인본주의적 교육관이 있잖아. 그중에 뭐에 해당되냐? 그게 발달적 교육관인 거야. 현대 교육이 추구하는 바에 들어있는 사상인 거야. 연결됩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식관. 교육관으로 바꿔 쓰라고 해도 바꿔 쓸 수 있죠, 이제? 교육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타고난 지식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이성을 도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도야시키냐? 이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등의 역할을 하면서 대화 방법을 통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되겠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성적 사유를 동반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이성적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 뭐야? 철학밖에 더 있냐? 그래서 얘가 세운 학교가 뭐야? 아카데미야. 철학학교인 거지. 이성 능력을 사유를 키워주기 위한 학교인 거지. 또 국가론에서 철인 통치론이라고 했잖아. 통치는 누가 해야 된다? 이성적 사유가 있는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야. 철학자가. 다 연결됩니까? 이제 하나로? 뭘 물어봐도 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3번은 참된 교사는 아까 어떤 사람? 일단 자질로 뭐가 있어야 돼? 교사는 선의 이데아를 갖고 있어야지. 태양 본 사람이 돼야지. 바보가 교사에서는 안 되잖아. 동굴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교사를 하려고 하냐 이 얘기야. 완전한 학문의 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게 자질인 거야, 자질. 알겠죠? 자질도 안 된 사람이 교사에서는 안 된다 이 얘기야. 선의 이데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림자 보고 실물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교사하게 되면 똑같은 죄수가 되는 거지. 죄수 무리가 되는 거지. 동굴에서 나온 사람이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의 탁월함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자질인 거야. 이제 알겠죠? 아레테라는 것은 탁월함인 거예요. 뭘 이렇게 받아 적냐? 대화하고 있는데. 어? 뭘 받아 적냐? 자기들이 공부해서 답지 쓰라고 했더니만 다 받아 적고 있네. 여기 봐봐요. 여기 이론서 봐봐. 8페이지 봐봐. 내가 한 말 여기 다 있어 없어? 다 있어. 지금 여러분 뭐 탁월함 뭐 이런 거 썼어? 9페이지 맨 1번에 있어. 쓰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거 없는 내용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식은 뻔해. 정해져 있는 건데 뭐. 그래서 필기해봤자 의미 없다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야. 알았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생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 거야 지금. 같이 대화하려고. 교사의 자질은 어떤 사람이겠어? 플라톤에 의하면. 그러면은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질문 바꿔버린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그거 봐, 그럼 또 적어야지. 페스탈로치로 바꿔볼까? 그럼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자질이. 루소는 적다 끝난다. 적다. 플라톤은 플라톤스러운 자질. 이렇게. 이제 오케이? 플라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인물은 어떤 인물?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 태양 아는 사람 이거야. 즉 이성 능력의 최고의 탁월함을 갖춘 사람 이 얘기야. 그들이 교사가 돼서 끄집어내야지. 오르막길에서 가다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되냐? 이데아도 안 본 사람이. 그래서 교사는 최고 똑똑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최고 천재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게으른 천재 아니면은 적극적인 천재. 그렇지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천재 플러스 실천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바꾸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사 역할은 뭐냐?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또 나열해야지. 길어지는데 좀 쉬었다 할까? 정답은 말하고 쉬어야지.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이 뭐요?
교육의 본질이 뭐냐고. 얘는 교육의 본질은 이데아잖아. 이데아 발견 이거잖아. 여기 막 여기저기 이데아 빌딩, 뭐 이데아, 뭐 식당, 뭐 이데아란 단어 엄청나게 쓰잖아. 이성의 탁월함을 말하는 거야. 가장 탁월한 거. 의사 중에서도 명의, 이게 이데아야. 알겠습니까? 축구에서도 예술적인 골. 그래서 1등 골이 뭐냐, 맨날 이런 거 찾는 거야. 가장 아름다운 골 찾고 막 이런 거야. 탁월함. 탁월함. 알았죠? 우주선. 가장 잘 만든 우주선이 뭐냐? 탁월함. 가장 잘 만든 자동차. 이데아가 뭐냐, 과연? 가장 이런 거. 학문의 이데아. 가장 정교한 이론이 무엇이냐? 설명 논리가 뛰어난 이론이 무엇이냐? 이거야. 여러분 답지 중에서는 장원 답지가 무엇이냐? 이데아 찾는 거야. 가장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야. 인간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교육자가 할 일은 아이들이 가장 각각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시키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교육학도 마찬가지야. 교육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내 학생들이 교육학에서만큼은 가장 탁월함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만약에 그걸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못 견디는 거야, 교사는. 그게 교사의 역할이야. 어디서 깨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내 학생이. 탁월함을 추구하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교사가 왜 이렇게 집착이 강한지를 이해하셔야 돼. 탁월함을 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게 플라톤의 사유야.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은 뭐냐고. 아는 거 핵심 말해봐. 단어 몇 개 말해봐. 아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도덕윤리 시간에 아리스토를 몇 천만 번을 봤냐고. 근데 내 지식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 이게. 그치? 왜 그럴까? 헤르바르트에 의하면 왜 그런데? 응? 그러니까 왜 다면적 흥미가 그렇게 없냐고. 헤르바르트에 의하면 왜 그런데?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데. 교육적인 교수를 해야 되는데 비교육적인 교수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도덕적 품성이 둬야 될 리가 없다, 이 얘기야. 즉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사상을 굉장히 이해를 하면서 재밌게 학습이 됐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된 채 재미도 더럽게 없는 방식으로 암기하다 보니 알고자 하는 의지도 안 생기고 감정도 안 생기고 감동 감화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지식이 내면화가 됐겠냐고. 그래서 안 되더라라는 거지, 헤르바르트에 의하면. 그거를 교육적 교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에 답을 못했던 이유는 교육학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플라톤에 의하면 교사의 자질이 뭐였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근데 학문을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짜증 막 내면서 인상 쓰면서 공부하니 그 지식이 거기 근처에 왜 가냐? 다 도망가지. 지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 지식의 이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 알았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지금 플라톤을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 교육의 본질은 행복. 근데 언제 행복하냐, 이거야. 언제 가장 행복감이 드냐, 이거야. 그게 퀘스천이야. 그러니까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같은 거야. 엄청난 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을 우리는 맨날 껍데기에서 찾고 있었던 거야. 진정한 행복은, 참된 행복은 이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파랑새를 쫓았던 거지. 그래서 그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널리 알려주는 거야. 너 백날 그거 쫓아봐라.
죽기 전에 깨닫게 될 것이다. 껍데기만 갖고 살았구나라는 걸. 그래서 빨리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행복론이야. 오케이? 그럼 행복할 때가 두 가지야. 언제지? 관조할 때. 또 중용을 지킬 때. 두 가지야. 오케이? 그러면 교육은?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 불행하게 해야 돼? 그렇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럼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나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불행해. 그럼 100%야. 그래서 머리를 좋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교육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를 하지 못하면, 탐닉하게 되면 바로 죽어.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삶을 가르쳐야 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그거야. 관조와 중용이라는 거지.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교육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성적인 사회활동 해요, 안 해요? 하지. 당연히 하지. 그 다음에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활동 해요, 안 해요? 체험활동 하지. 당연히 하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지금부터 이제 파들어가자는 얘기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그냥 핵심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면 딱 두 가지가 기억나야 돼. 지적 덕, 도덕적 덕. 어쨌거나 덕을 추구하는 거잖아. 교육은. 아레테. 아레테는 탁월함, 최선, 이데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적 덕을 길러야 되고 도덕적 덕을 길러야 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이라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랑은 대화 자체가 시작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지 한 줄까지도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야. 좀 쉬었다가 계속 갑시다. 근데 플라톤 하는데 1시간이 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하루에 50페이지 나가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못 나가. 근데 이게 철학이다 보니 이 어떤 맥락을 설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거고 정상적인 그 진도 시간은 심리학 때부터 측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번외로 생각하시라고. 철학 파트는. 오케이, 좀 쉬었다가 아리스토 계속 갑시다.